결혼식장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인지 혹은 동정인지 모를 시선들이 사라진 후에야 이하윤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마치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강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넓은 방이 그녀의 신방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최고급 가구와 장식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이 그녀의 초라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며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문을 열면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만 아는 남자. 세간에는 그가 병약하여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늙은이라 했다. 강씨 가문의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 대가로 건강과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녀는 그 남자의 마지막을 지켜줄 혹은 그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방 안은 희미한 간접 조명만이 켜져 있어 어두웠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향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양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코를 찡그렸다. 그 양 냄새가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 위로 시선이 향했다. 이불이 살짝 부풀어 올라 있었고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깊이 잠든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 왔습니다. 하윤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남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제가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가 된 이하윤입니다. 그때였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소문처럼 등이 굽거나 앙상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넓고 다부진 어깨와 곧게 뻗은 등을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다. 남자는 침대 옆 스탠드의 스위치를 켰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안이 환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늙고 병든 노인이 없었다. 대신 조각상처럼 완벽한 얼굴을 가진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깊고 서늘한 눈매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파자마가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총수 그 자체였다. 하윤은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였다. 혹시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강씨 가문이 꾸민 잔인한 농담일까?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건가? 남자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하윤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당신이 내 남편 강 회장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분명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남자는 짧게 대답하며 서재 쪽으로 걸어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았다. 그는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안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하윤은 망설이다가 마치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걸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다. 당신이 서류상으로 결혼한 그 남자가 맞아. 강태준. 하윤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분명 그녀가 결혼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왜 세상은 그를 늙고 병든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소문을 필요했으니까?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지. 그게 당신이 이 집에 온 이유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갖는 부부 관계를 유지할 것. 대외적으로는 애정 어린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것. 강태준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이 결혼은 강태준이 목표를 달성하는 즉시 상호 합의해 깨끗하게 종료될 수 있다는 것.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강씨 가문이 지원한 막대한 자금 내역과 그 대가로 이하윤이 이 결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그녀는 돈으로 팔려온 것이 맞았다. 다만 그 주인이 늙은 병자가 아니라 젊고 완벽한 남자라는 사실만이 달랐을 뿐이다. 이게 다 무슨 설명해주지.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우리 회사 셀레스티얼 그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아주 오랫동안 내 뒤에서 내 모든 것을 삼키려고 준비해온 쥐새끼 같은 놈이지. 그놈은 내가 병약한 할아버지의 허수아비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어.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지. 하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놈을 잡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병든 늙은이 행세를 계속해야 그놈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호막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아내라는 존재다. 태준은 하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내오는 그 보호막이야 이하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병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 내 적에게는 그저 집안에 들인 예쁜 인형.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너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하윤의 가슴에 박혔다. 결국 그녀는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희생,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은 이 남자의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럼 왜 하필 저였죠? 당신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무너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태준의 질문에 하윤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궜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악의적인 루머와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 핵심 기술 유출 의혹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것이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게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 배신자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놈은 너희 회사를 제물로 삼아 절박해진 너희 아버지가 강씨 가문에 손을 내밀게 만들었지. 그리고 병든 늙은이에게 딸을 팔아넘기는 아버지라는 오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거다. 동시에 그렇게 얻은 너를 자신의 첩자로 이용해 내 옆에서 나를 감시하려고 했겠지. 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바로 이 남자가 찾고 있는 배신자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 배신자가 누군데요? 아직은 말해줄 수 없다. 없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적이 같다는 사실뿐이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에서 화려하게 빛났다. 이하윤,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 연극에 동참해. 성공하면 너희 아버지의 회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보상을 약속하지.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내 뒤에서 다른 짓을 할 생각이라면.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깊었다. 네오와 너의 가족은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윤은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을 먼저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원수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좋아요, 하죠, 그 연극.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과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드릴게요. 그러니 당신도 약속을 지켜요. 내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를 되찾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적을 반드시 무너뜨려요.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눈빛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흥미롭다는 듯한 혹은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였다. 계열의 성립이군.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밤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된 가여운 신부와 죽음을 앞둔 늙은 신랑이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두 명의 동맹이 탄생하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신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위험한 동행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거대하고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 뒤척였는지 온몸이 뻐근했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강태주는 소파에서 잤는지 혹은 다른 방으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와 맺은 위험한 거래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서명한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복잡했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 나이가 지긋하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집사가 공손하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안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주인님. 그 어색한 호칭의 하윤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신분은 몰락한 회사의 딸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연극 배우일 뿐이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서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최첨단 스크린과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들이 즐비했다. 병든 늙은이의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거대 기업의 심장부 전략 사령부 같은 모습이었다. 강태주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이 차가웠다. 앉아.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하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어젯밤의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 역할을 시작해야 해. 집안의 사용인들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모든 사람들까지.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죠?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병든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로서 행동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 집사를 통해 지시하겠다.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제가 당신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윤의 당돌한 말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알아야 할 이유는 적이 같으니까요. 당신이 잡으려는 그 배신자가 바로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제가 왜 싸우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그저 얼굴마담으로 앉아있을 생각은 없어요. 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혼란과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차분하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태준은 몇 초간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진위를 꿰뚫어 보려는 듯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잠시 후 그는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좋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지. 파일의 표지에는 박성환 이사라는 이름과 함께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중후한 인상에 선량해 보이는 미소를 띤 중년 남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다. 하윤은 뉴스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었다. 자수성가한 신화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존경받는 인물. 그런 사람이 배신자라니. 박성환 이사,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의 겉모습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지. 박 이사는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며 그룹을 이끌어온 인물이야. 그래서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르지. 내가 병약하다는 소문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그룹을 움직여온 것도 박 이사다.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과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사람들을 그룹 곳곳에 심어놓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어. 내가 그저 이름뿐인 회장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 하윤은 파일을 넘기며 박성환이 벌인 일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과정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거래 은행을 압박해 자금줄을 막고 핵심 인력을 빼내 기술을 유출시키는 등 한 회사를 완벽하게 고사시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수법이었다. 분노로 손이 떨려왔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전부 정황 증거일 뿐이다. 박 이사는 워낙 교활해서 자신의 꼬리를 절대 남기지 않아. 자금의 흐름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모든 실행은 아랫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지. 법적으로 그를 올가맬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상태다. 하윤은 재무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파일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몇 분간 파일에 집중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 프로젝트, 작년에 진행된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 말인데요. 투자금 회수율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군요. 보고서에는 현지 사정 악화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금 집행 내역을 보면 몇몇 항목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요. 특히 현지 컨설팅 비용과 자재 구매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그녀의 지적에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건넨 파일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요약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계속해봐. 이런 종류의 비자금 조성은 보통 현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져요.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재를 납품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린 금액을 송금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이죠. 이 돈의 최종 행선지만 추적할 수 있다면 박 이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분석은 논리 정연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여자라는 것을 넘어 이 분야에 있어 상당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추적하지? 이미 흔적은 다 지워졌을 텐데.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아무리 복잡하게 세탁했어도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특히 해외 송금 내역과 현지 법인의 등기 서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하다 보면 분명 허점이 드러날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윤은 말을 마치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까딱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그의 팀이 몇 달간 추적하고도 알아내지 못한 실마리를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찾아냈다. 마침내 그가 결정을 내렸다. 내일부터 그룹 전략기획실로 출근해. 하윤의 눈이 커졌다. 네, 박 이사의 영향력이 가장 미치지 않는 부서다. 실장은 내 사람이니 네가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물론 너는 내 아내 이하윤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 스카우트된 신입 분석가 헤일리 리로 일하게 될 거다. 아무도 네 정체를 알아서는 안 돼.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였다.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그녀를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괜찮겠나? 이건 그냥 소꿉놀이가 아니야. 발각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걱정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하윤은 오히려 그의 그 말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약한 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와 함께 싸울 동지로 인정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계약 부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인 셈이네요. 잘 부탁해요,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은 잠시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어젯밤의 그 미소와는 다른 진짜 흥미와 기대를 담은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래, 잘 부탁하지, 헤일리 리.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거래나 연기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위험한 동맹. 서재안을 가득 채운 아침 햇살이 마치 코레카라 하지마루 치열한 전쟁에 서막을 비추는 듯했다. 이하윤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헤일리 리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색의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렸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여 총명하지만 지나치게 돋보이지 않는 미국 아이비리그를 갓 졸업한 유능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일 만큼 높고 거대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를 가로질러 전략기획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을 때 하윤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투지를 느꼈다. 이곳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가 있는 적진의 심장부였다. 전략기획실의 안상현 실장은
강태준이 심어놓은 그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윤을 보자마자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헤일리 리씨 환영합니다. 회장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분명했다. 안 실장은 다른 팀원들에게 그녀를 미국 본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스카우트된 인재라고 소개했다. 팀원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력으로 가득 찬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낙하산처럼 보이는 새로운 인물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하윤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예상대로였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장 동향 보고서를 요약하는 등 신입사원에게나 주어질 법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었다. 팀원들은 그녀를 유능한 인재라기보다는 얼굴만 예쁜 유학생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오히려 이러한 무관심과 경계가 그녀에게는 최고의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낮에는 주어진 업무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며 평범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썼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비로소 그녀의 진짜 전쟁을 시작했다. 안 실장은 강태준의 지시라며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녀에게 몰래 부여했다. 하윤은 수만 개에 달하는 엑셀 파일과 지출 결의서, 내부 보고서들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듯 그녀는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박성환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박성환 이사였다. 하윤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진으로만 보던 원수를 실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모두가 그에게 존경과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유능하고 자상한 경영인이었다. 저 온화한 가면 뒤에 자신의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얼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 과연 몇이나 될까? 하윤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성환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낯선 얼굴의 젊은 여직원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인사였다. 그의 눈에는 어떤 경계심도 의심도 없었다. 하윤은 심장을 억누르며 마찬가지로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와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몸에서 나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탐욕의 냄새를 맡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내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저 남자의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벗겨내고 말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의 추적은 더욱 집요해졌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그것은 리조트 건설 당시 현지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간 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엘리션 컨설팅.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제기업 정보망과 암암리에 거래되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뒤져 그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유령 회사의 대표로 등록된 인물은 현지인 차명이었지만 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안나 킴. 하윤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건넨 박성환의 인물 정보 파일을 다시 떠올렸다. 박성환의 아내,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숨은 조력자.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김선아 김순아였다. 그리고
그녀의 영문 이름은 안나 킴이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꼴이라고. 박성환이 유일하게 믿고 자신의 약점을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를 이용한 비자금 통로. 그녀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금의 흐름, 유령회사의 설립 시점, 그리고 박성환 아내와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박성환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초의 균열이었다. 그날 밤 하윤은 약속된 시간에 강태준의 저택으로 향했다. 낮 동안의 평범한 신입사원 헤일리 리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전략가 이하윤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 그의 조급한 물음에 하윤은 말없이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태준은 빠르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이 안나 킴이라는 이름에 닿았을 때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걸 네가 혼자서 찾아냈다고. 자료에 접근할 권한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팀이 몇 달 동안이나 찾아 헤맸지만 잡지 못했던 박성환의 꼴이었다. 그들은 박성환 본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에게서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훌륭해.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한마디였다. 이것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시작이야. 우리가 그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첫 번째 밧줄이 될 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린 정원을 바라보는 그의 넓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수고했다, 이하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헤일리 리도, 내 아내 역할을 할 여자도 아닌 이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분명하게 불러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거래인의 모습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는 동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만으로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같은 적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뢰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작은 승리.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지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윤이 찾아낸 작은 균열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그 정보를 이용해 내부 감찰팀을 움직여 동남아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회장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와 그룹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절차라는 명분 아래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박성환 이사는 처음에는 이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프로젝트를 다시 들춰보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가 누구인가? 수십 년간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그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일 처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찰팀의 칼날이 이상하리만치 정확하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 통로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최근에 입사한 헤일리 리라는 분석가에게 그의 예민한 더듬이가 닿았다. 박성환은 그녀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에서의 학력 경력 모든 것이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지만 오히려 그 완벽함이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나타난 유능한 인재.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으로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적이라면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며칠 후 하윤은 전략기획실의 김 부장으로부터 새로운 M&A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부장은 박성환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실력보다는 아첨과 줄타기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 하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런 그가 직접 하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맡긴다는 것부터가 부자연스러웠다. 헤일리 씨, 이거 중요한 자료니까 검토 좀 부탁해. 내일까지 간단하게 리포트 만들어서 나한테만 보고하도록. 보안이 생명이니 절대 외부 유출은 안 되는 거 알지?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파일을 그녀의 책상에 놓고 갔다. 하윤은 파일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하윤은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태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박성환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아마 그 파일은 가짜 정보로 채워진 미끼일 거다. 네가 그 파일에 접근했다는 증거를 남긴 뒤 실제 정보를 경쟁사에 흘리고 그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울 속셈이겠지. 기업 스파이로 몰아서 한 번에 끝내버리려는 수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파일을 무시하면 의심을 살 텐데요. 대여채 걸린 척하면서 그 덫을 이용해 사냥꾼을 잡아야지.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박성환의 수를 읽고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기다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다음 날 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김 부장은 계속해서 그녀의 동태를 살피는 듯했지만 그녀는 애써 그의 시선을 무시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녀의 업무용 메신저로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오후 3시 4분 김 부장의 PC, 프린터 로그와 외부 발신 메일을 확인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하윤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IT 부서의 시스템 정기 점검을 핑계로 특정 시간대에 서버 로그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안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요청은 즉시 승인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태준의 예측대로였다. 김 부장은 오후 3시 4분 자신의 컴퓨터에서 M&A 관련 진짜 기밀 정보를 경쟁사의 한 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리고 불과 1분 뒤 그녀에게 미끼로 던져준 가짜 정보 파일을 사내 공용 프린터로 출력했다. 그녀가 복사실 근처에 있을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 행동이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윤은 모든 로그 기록과 CCTV 화면 캡처본을 안전한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M&A 정보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분노한 표정의 박성환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김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어젯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헤일리 리 씨가 어젯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 M&A 관련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있던 기밀 문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배석해 있던 하윤에게로 향했다.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박성환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하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 부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의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누굴 모함하는 거야? 김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때 전략기획실의 안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어제 오후에 서버 로그 기록과 CCTV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임원분들께서 먼저 확인해 주시죠. 안 실장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김 부장이 외부 이메일로 기밀 파일을 전송하는 로그 기록과 복사실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가짜 파일을 출력한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진짜 파일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박성환은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부하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성환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차가운 조소를 읽었다. 애송이인 줄 알았던 저 어린 계집이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결국 박성환은 스스로 꼬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노한 얼굴로 김 부장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다. 이 배신자 자식, 네가 감히 회사를 배신해. 그렇게 김 부장은 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힌 채 회사에서 쫓겨났고 박성환은 위기를 수습한 유능한 경영인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포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자신의 패배라는 것을. 그날 밤 저택의 서재 태준과 하윤은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였다. 위험한 전투에서 함께 승리한 전우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어조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대역부네요. 하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경찰서에 있었겠죠.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의 계약 조건이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계약 파트너를 대하는 그것과는 달랐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함정을 역이용해 적에게 방역을 가한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연약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운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박성환은 이제 당신을 경계할 거예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하윤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있잖아요. 그 말에 태준의 심장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동맹. 하지만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머리로 계산된 신뢰를 넘어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 속에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발견했다. 김 부장 사건 이후 박성환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하지만 하윤과 태준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윤을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의 무관심이나 경계심에서 이제는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김 부장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하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성환의 자금줄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김 부장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통해 그녀는 박성환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조세 피난처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년간에 걸쳐 조성된 검은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와 태주는 거의 매일 밤을 서재에서 함께 보냈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밤에는 하나의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때로는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날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눈빛만 보아도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역시 그녀의 작은 한숨 속에 담긴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었다. 박성환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하윤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네가 될 것이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하윤은 주저앉을 뻔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는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고 있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공포가 심장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어느새 다가왔는지 태준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찢긴 타이어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창백하게 질린 하윤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역시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지.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하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가 아닌 저택의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태주는 하윤을 위해 따뜻한 코코아를 타왔다. 그의 서툰 손길로 만들어진 코코아는 그리 달콤하지 않았지만 하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괜찮아. 더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끌어들였지만 그녀가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우리 아버지의 복수만이 아니에요. 박성환 같은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당신은요? 하윤이 되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의 눈에는 아주 깊은 슬픔 같은 게 보여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주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열어보였다. 박성환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등산 중에 실족사로 돌아가셨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지. 아버지는 평생 산을 타온 분이었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지.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다. 박성환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나를 위로하며 내 곁을 지켰지.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어. 나는 그놈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확신해. 그저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의 고백에 하윤은 숨을 죽였다. 차갑고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그의 가면 뒤에 이토록 깊은 아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홀로 복수를 준비해야 했던 기나긴 시간들. 그녀는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쌌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다. 복수를 위해 감정을 버리고 차가운 이성만으로 살아왔던 그의 얼어붙은 심장이 그녀의 작은 손길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를 묻고 있던 계약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었다. 태준은 잡힌 손을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하윤의 뺨을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스쳤다. 이하윤.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애틋했다. 미안하다. 너를 이런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여서. 그리고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그것은 뜨겁거나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 속에 피어난 예상치 못한 감정. 강태준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지키고 싶었다. 이하윤 그녀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윤과의 키스 이후 강태준의 세상은 달라졌다. 복수는 더 이상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시라도 빨리 성공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공조는 더욱 굳건해졌다. 하윤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태준은 물밑에서 박성환의 돈줄을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다. 박성환은 원인 모를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했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바로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박성환은 수년간 쌓아온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했다. 그는 주주들을 만나 병상에 누워 유령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과 그 뒤에서 실권을 쥐고 회사를 흔드는 정체불명의 아내로부터 셀레스티얼 그룹을 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많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주인 없는 제국 셀레스티얼 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대서특필했다. 모든 것이 박성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평범한 오피스룩이 아닌 우아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는 단정하게 스타일링했고 여튼 화장은 그녀의 총명한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입 분석가 헤일리 리가 아니었다. 셀레스티얼 그룹 안주인의 위엄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태주는 서재 커맨드 센터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주주총회장 안팎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병든 회장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준비됐어.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박성환의 모든 비리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오늘 세상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하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의 전우이자 그의 검이었으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윤이 주주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장내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회장의 아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박성환은 단상 위에서 그런 그녀를 보며 경멸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윤의 등장이 유약한 남편을 대신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인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성환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그룹의 위기를 역설하고 자신이 회사를 구할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그의 연설에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의장이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하윤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박성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사모님, 이곳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할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박성환 이사님. 하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과연 어떤 인물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려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침착한 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의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다. 엘리시안 케언솔팅이 실체. 하윤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동안 조사한 사실들을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것은 박성환 이사님께서 주도하신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 당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간 엘리시안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녀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와 함께 그 회사의 실소유주인 앤나 킴이 박성환의 아내 김선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박성환이 저질러온 수십 개의 프로젝트, 비리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에 공개했다. 정확한 계좌번호와 거래 날짜 금액까지 명시된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한 기업인의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활동 보고서에 가까웠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박성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성환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제이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성환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은 불과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하윤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이 계집애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총회장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다.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존경받는 경영인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하윤은 굳건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적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녀의 손으로 끝이 난 순간이었다.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입가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박성환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체포는 셀레스티얼 그룹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에게까지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대한민국은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스캔들에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셀레스티얼 그룹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짜 주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병든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등장에 경악했고 그가 박성환을 잡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강태준과 그를 도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그의 아내 이하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윤은 더 이상 헤일리 리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화려한 명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바로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는 일이었다. 태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하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박성환이 빼돌렸던 핵심 기술들을 되찾아 주었다. 무너졌던 공장은 다시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고 흩어졌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하윤은 아버지와 함께 재가동을 시작한 공장을 찾았다. 굉음과 함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를 되찾은 것이었다. 하윤아,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 아비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내 욕심 때문에 너를 그런 곳에... 아니에요, 아버지. 하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는 저도 알 것 같아요.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윤의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밤 태준은 하윤을 처음 만났던 그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혼인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걸로 우리의 모든 계약은 끝났어.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하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슬픔이 밀려오려는 순간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조각난 계약서를 잘게 찢어버렸다. 이 종기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던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하윤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윤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하윤. 그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고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너는 어느새 내 삶의 이유가 됐어. 너 없는 내일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나 계산적인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어. 계약의 파트셔가 아닌 내 평생의 동반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되어줘. 하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다.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몇 달 후 셀레스티얼 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강태준 회장과 이하윤 부회장이 이끄는 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두 사람은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그들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 그 자체였다. 후회 안 해. 태준이 문득 물었다.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한 거. 하윤은 그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끔요. 세상에 소문난 것처럼 그냥 돈 많고 병든 할아버지였으면 지금쯤 난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누구는 젊고 잘생긴 데다 일까지 시키는 남편 만나서 고생이잖아요. 대신 그 잘생긴 남편 얼굴 평생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 태준이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윤은 그의 품에 안기며 행복하게 웃었다. 오해와 거짓으로 시작된 하룻밤. 늙은 남편과의 절망적인 밤이 될 줄 알았던 그날의 선택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선택한 두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다.